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계 중에서도 더 좀 다채로운 의계들, 다양한 의계라고나 할까요? 다양한 의계들의 면모들을 한번 소개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신 자료는 고종 대례의계라 그래가지고 이 고종 황제의 즉위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면 즉위식 관한 의계가 가장 정말 화려하고 잘 만들 것 같잖아요. 즉위식에 관한 의계는 요 고종 대례의계가 유일합니다. 사실 요게 유일한 이유는 조선시대 왕의 즉위식은 기쁜 행사가 아니에요. 왕의 승하가 더 중요한 행사예요. 그래서 왕이 승하하게 되면은 후계가 되는 뒷왕은 이제 상복을 입고 사실은 그 왕의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잠시 면복을 갈아입고 즉위식을 올리고 다시 돌아와서 상복을 입고 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즉위식이 행복한 즉위식이 아니에요. 아버님을 잃은 슬픔에 계속 빠져있는 그런 상황을 이걸 의계로 기록을 하기는 좀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의계로 남겨지지 않았고요. 조선왕의 즉위식 중에 가장 기쁜 즉위식이 사실은 세종의 즉위식도 있어요. 세종은 아버지 태종이 살아생전에 아들인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줬잖아요. 이 조선 초기의 의계는 지금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록에 보면 세종대왕의 근정전 즉위식이 매우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서 지금 봄과 가을에는 세종대왕의 즉위식이 근정전에서 재헌행사가 열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쁜 즉위식이 바로 고종황제의 즉위식.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선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왕의 나라가 아니라 황제의 나라가 된 거예요. 고종황제의 즉위식은 1897년 10월 13일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이제 황제가 되면 직접 하늘의 제사를 지내요. 바로 이 황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이제 하게 되고 국호를 이제 대한제국.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조선이라는 국호가 1910년까지 계속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1897년부터는 공식 국호가 대한제국이고 1910년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공식 국호로 사용이 되었던 거죠. 우리는 이제 비로소 고종 황제 때부터 하늘에 직접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의식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적인 행사를 더 의미 있게 정리한 기록이 고종 대례의계이고 이 대례의계도 황제 즉위식에 필요한 책문과 도장을 싣고 항구단으로 가는 장면을 그린 36면에 걸친 반차도가 이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이 중요한 게 이제까지 천세라고 했던 게 이제는 만세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지금도 아주 그냥 축구 같은 데서도 승리해도 대한민국 만세 만세 이러는 이 만세를 한동안은 천세 천세 이렇게 불렀다라는 이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 지금 소개하고 있는 자료는 의왕영왕 책봉의계라 그래가지고 고종 황제의 아들이 누구죠? 순종이고 사실은 순종 황제의 동생들로 의친왕, 영친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왕으로 책봉하는 상황을 담은 의계가 의왕영왕인데 이 가계도에 보시면 고종 황제의 그 적자로 순종이 있고 귀비 엄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 그 영친왕. 이 영친왕이 실제로는 순종 황제의 후계자가 돼가지고 황태자가 되는 거예요. 황태자가 되지만 조선이 멸망하면서 이분은 정말 실질적으로는 그 황제로는 자리에 오르지 못했던 분이죠. 실제로는 세자인데 이때는 이제 순종도 황제가 되면서 이분들도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런 의계들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이 의계 자료를 이렇게 영인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서 보급을 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필요한 경우 의계 원본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함부로 이렇게 넘겨보고 이러면은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책자로 의계 영인본이 상당수의 책이 간행이 됐습니다. 영조 정순왕의 가래도감의계도 영인본으로 이렇게 책자가 남아있고 거기에 이제 뒤편에 색인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물품명 같은 게 이런 것들을 다 색인으로 담아가지고 옷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쉽게 색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죠. 제가 1993년부터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했는데
제가 맡은 첫 작업 중에 하나가 거기 물목 같은 거, 물품, 뭐 옷, 가마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새긴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 그때 저 규장각 나갈 뻔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요 의계는 정조 국장도가 무게, 왕실 장례식에 관한 의계들은 보면 정말 좀 분위기가 좀 그렇죠, 그죠? 전부 다 이제 이 장례식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데, 정조가 1800년 6월에 이 창경궁 영춘원이라는 건물에서 승하하십니다. 승하하시고 결국 정조의 국장이 이제 엄수되어서 이 정조의 시신을 실은 대여가 바로 정조의 무덤이 조성된 바로 혈룡원의 아래쪽 걸릉, 정조의 무덤은 걸릉이라고 그러죠. 바로 걸릉으로 가는 그 장면을 기록한 의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성황후 국장도감 의계도 이것이 상당히 좀 그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명성황후는 1895년 을미사변으로 이 정말 안타까운 삶을 마감했지만 그 일제에 의해서 시신조차도 정말 제대로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도 되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한 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이 명성황후의 장례식을 다시 제대로 하고 이 상황을 의계의 기록으로 남긴 게 명성황후 국장도감의계고, 표지가 노란색인 것으로 보아가지고 이것은 황제에게 올린 그런 의계죠. 그래서 이 1897년 10월 대한제국 선포 왕후가 황후로, 그래서 우리 명성황후는 공식적으로 명성황후라 부르는 게 맞아요. 고종 황제 때 왕후가 황후로, 그래서 우리 대부분 왕비는 살아생전일 때는 왕비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왕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당대에는 주로 뭐 중전 뭐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명성황후 국장도감에 관한 이 사진 자료도 지금 그대로 나오는데요. 고종은 상여가 떠날 때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 문 밖에서 배웅을 했고, 오후 2시 외국 공사들과 홍릉이라 그래가지고 명성황후가 돌아가신 후에 처음에 이제 그 조성했던 데가 이 홍릉이에요. 무덤이 홍릉에서 이 하룻밤을 지새고 다음날 화관을 하고 황태자와 함께 경운궁으로 이 돌아온 과정이 명성황후 국장도감의계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장도감의계 중에서도 분량이 가장 많아요. 그만큼 고종 황제가 이 황후의 장례식에 대해서 정말 사후에라도 뭔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 장례의식을 치르고, 이 기록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의식이 정말 엄수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반차도도 발인 반차도만 78면이고 빈전에 다시 이제 옮겨오는 그 과정을 담은 반차도도 33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례식도 상당히 길어졌고 내용도 의식도 많아진 거는 이제 조선에 어떻게 보면 황후의 자격으로서, 황제의 비의 자격으로서 처음으로 치루어진 국장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내용이 방대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명성황후의 무덤인 홍릉을 조성한 과정을 기록한 명성황후 홍릉 살릉도감 의계라든가, 명성황후의 빈전을 조성한 과정을 기록한 명성황후 빈전도감 의계라든가, 또 여기 홍릉에 대한 성물을 조성한 과정을 기록한 이런 의계까지 정말 이 명성황후의 장례식에 관한 의계의 기록이 상당히 이제 세세하고 이 그림자로도 많이 나타난 것도 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명성황후 국장에 대한 의계 보여주셨잖아요. 그 의계가 그 을미사변 이후의 의계였는데, 그럼 흥선대원군이 명성황후의 첫 번째 국장을 선포했던 임오군란 이후의 국장에 대한 의계도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흥선대원군이 정치적으로 그 명성황후를 지우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바로 그 흥선대원군은 청나라에 납치되고 명성황후가 바로 이제 궁궐에 등장하면서 뭐 이거는 돌아가신 게 아닌 게 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좀 해프닝으로도 이제 끝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뭐 의계 기록으로는 뭐 남기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 발인을 해가지고 왕릉을 조성해요. 이런 의계들을 살릉도감 의계라 그러는데, 바로 이 정조가 국장을 치르고 나서 무덤 왕릉을 조성한 정조 이 살릉도감 의계, 제목으로는 정종대왕 걸릉 살릉도감 의계, 이렇게도 이제 표지 제목이 붙어 있는데, 정조는 돌아가셨던 직후에는 정종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종 황제 때 왕실의 어떤 묘호를 좀 높여주려고 해요. 그때도 종보다는 조가 더 이제 창업한 왕, 뭔가 새로운 길을 개척한 왕이라는 이런 이미지가 강했어요. 그래서 영조, 정조, 사실은 사도세자까지 장조로 추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세자의 무덤이 현룡원이 아니라 지금은 그 당시에 왕으로 추존이 되었기 때문에 육릉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조대왕의 그 무덤인 걸릉을 조성한 과정을 기록한 정종대왕 걸릉 살릉 도감 의궤. 요 의궤 앞에 이런 채색 도설이 나타나 있는 게 주목이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조선시대 왕릉에도 벽화가 있나, 이거는 아니고요. 이제 왕이 돌아가시면 임시로 이제 시신을 묻은 관이 있어요. 찬궁이라 그러는데 무덤까지 묻는 관은 제궁이라 그러고, 요 찬궁의 내면에 동서남북으로 동쪽에 청룡, 서쪽에 백호, 그다음에 남쪽에 주작, 북쪽에 현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놔요. 그렇게 해서 제궁으로 옮기면 이 창궁은 소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의 현재의 그림은 남아있지 않은데 의궤의 기록에는 그 당시 창궁에 그려졌던 사신도를 그대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사신도 그림 가지고도 연구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시기에 따라서 그림이 조금씩 달라지는 이런 양상이 있어요. 특히 이것도 보면 지금 보면 주작 같지가 않고 무슨 까치같이 이렇게 이제 그렸는데, 이런 그림의 특징 같은 경우도 미술사에서 상당히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조대왕의 무덤은 우리 지금 가시면 윤걸릉이라 그래가지고 사도세자 무덤 옆에 정조 무덤이 있습니다만 이게 원래 무덤이 아니에요. 정조대왕의 무덤은 원래 육릉 좀 남쪽에 사실은 규모가 작게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조는 유언으로 그렇게 했고 본인도 거기 묻히고 싶다 했는데, 나중에 정조의 장인이었던 김조순 등이 주동이 돼가지고 이거 무덤 너무 초라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자리에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육릉, 걸릉 합해서 윤걸릉 이렇게 부르고, 우리가 보면 또 대표적으로 강남에 가면 선정릉 이렇게 부르는 거는 원래 성종의 무덤 설릉에다가 중종의 무덤 정릉을 합해서 선정릉, 또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저 강남에 가면 헌릉과 일릉, 태종의 무덤인 헌릉과 순조의 무덤 일릉 합해서 헌인릉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왕실을 추승하는 것, 존호 같은 걸 자꾸, 이게 보면 특히 19세기에 가면 왕실의 위상을 자꾸 높이기 위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좀 문제가 많은 거죠. 너무 이제 그 존호를 남발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숙종, 인경왕후, 인현왕후, 인원왕후, 추상존호.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높이는 이런 의궤들도 특히 1890년 이 고종 그 황제 시대에 이런 것은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궤의 기록 중에서도 특히 고종 때 너무 잔치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해요. 이 왕실의 위상을 높이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국가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이제 사치스럽고 낭비스러운 면모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궤의 기록을 통해서 시대상 같은 거 이런 것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궤들은 자경전, 진작, 정례의궤라 그래가지고 이런 진작, 진찬, 진연은 모두 잔치 관련 의궤예요. 그래서 잔치 관련 의궤다 보니까 이런 의궤들은 홍보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활자로 인쇄를 해가지고 이것을 참여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반차도의 그림들은 그대로 이제 역시 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같은 잔치 의궤 중에서 진찬, 찬은 음식을 올림 이런 뜻이에요. 순조 기축은 순조 시대의 기축년, 아마 1829년입니다. 1829년에 이 음식을 올린 이 상황을 정리한 의궤. 그래서 이런 잔치 관련 의궤를 보면은요, 이렇게 누가 어디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요게 그대로 구현된 거예요. 우리로 치면 누구는 여기 있어라 이렇게 그 이름을 적어놓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을 때의 모습, 이런 그 반차도까지 다 옮겨 놓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잔치 관련 의궤에서 특징적인 거는 이때 올렸던 음식 같은 거, 이런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궁중 음식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잔치 관련 의궤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연구 대상이 되고 있고, 또 보면 음악하는 사람, 이때 공연되었던 음악이라든가 궁중 무용 같은 게 역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국악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또 되게 이 중요한 연구 자료로 보고 있고요. 또 재밌는 것은 우리 조선시대 기생들 명단이 이 잔치 관련 의궤에 상당히 나와요. 이 기생 명단도 딴 데는 쉽게 접할 수 없는데 이 기생 명단이 나오는데, 특히 사랑의 자가 되게 많아요. 조선시대 기생 중에 홍해, 순해, 분해, 차해 그래서 애자를 많이 집어넣는 거, 이런 것도 특징으로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진도사도가 무게라 그래가지고 한자 그대로 왕어자 참진자, 왕의 참 얼굴을 그린다라는 뜻. 그래서 어진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도사라는 말은 왕을 직접 보고 그린 상황을 도사라 그러고, 그려진 그림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 그리는 거를 모사라 그래요. 모사. 그러니까 어진 도사니까 이거는 광문연관이니까 고종의 어진을 직접 그린 그림. 근데 안타깝게도 고종 어진 자체가 의궤에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진은 제작이 되면 선원전이라든가 영의전과 같은 왕의 초상화만을 따로 보관하는 그런 건물에 보관을 해요. 그래서 이 의궤에는 그런 과정을 기록에 남아있고, 어떤 하원들을 뽑아가지고 주관하사라 그래가지고 왕의 얼굴을 그린 사람이 최고의 하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동참하사라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그 도와주는 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수종하원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막 옆에서 이제 막 먹칠해주고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그 허드렛 일을 하는, 그렇게 이 하원들이 이제 팀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어떤 하원이 선발되었는가도 보여주고 되게 자세해요. 어떤 식으로 뭐 초본을 그렸고, 그리고 요 그림 자료로도 왕이 앉았던 용상이라든가 뒤에 두었던 1월 오봉병이라든가 삽병이라 그래가지고 옆에 두었던 병풍, 그리고 용교이라 그래가지고 간이 접이식 의자. 정말 안타깝게도 요것만 있는 거예요. 왕만 없어서 정말 안타까움을 더해지는데, 정말 우리는 어진을 되게 보고 싶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어진 정말 역대 왕별로 다 제작이 되었고 잘 보관이 되었는데, 이 어진도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지금은 태조, 영조는 왕세제 때부터 해서 왕이 되었을 때, 이 젊은 시절, 나이 든 시절, 이때가 다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왕들 한번 보시면 철종 어진이 이 불에 탄 상태로 좀 남아있고요. 고종 어진, 순종 황제의 어진까지 조선 왕의 실물 어진은 현재 5점이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종 황제하고 순종 황제는 사진으로도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고종 황제 어진을 보면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 뭐 그냥 왕도 뭐 그냥 장동건 같지가 않구나, 그냥 보통 사람이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보면 조선시대 이 어진은 그야말로 생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터럭 한점까지 놓치지 않겠다라는 정신. 조선시대는 관리들 초상화를 보더라도 정말 그대로의 맨 얼굴을 그렸기 때문에 이런 게 뭐가 도움이 되느냐 하면 조선시대 생활상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조선시대 관리 초상화 보면 꼼보 자국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거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천연두를 알았다라는 증거고, 관리들, 고관들도 천연두로 알았다라는 것은 일반 백성은 더 심했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고요. 의학 같은 거 연구하거나 그 사람의 캐릭터, 정말 술 많이 마셔가지고 코 빨간 사람은 빨갛게 그려버린다라는 거죠. 요즘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때까지 살펴본 거는 주로 일생에 관한 이런 의계를 한번 흐름으로 살펴본 거고요. 이번에는 약간 주제별로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이 연구 대상도 많고 흥미로운 의계 중에 하나가 정조의 화성건설과 화성행차. 그래서 이 정조가 아버지를 추승하는 작업은 상당히 이제 뭐 한편으로 보면 집요하다고 할 정도로 강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정조는 돌아가신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1762년 사도세자가 아버지 영조에 의해 뒤뒤에 갇혀 죽으면서 이제 사도세자는 지워져 버렸어요. 지워지고 정조는 영조의 맏아들인 효장세자, 일찍 죽었던 효장세자에게 법적으로 양자처럼 이어졌어요. 그랬는데 정조는 만약에 정조가 정말 한 5, 6살 때 아버지 죽음을 정말 목격했다면 뭐 정말 너무 어린 나이고 해서 뭐 그런갑다 했는데 11살 때 아버지 죽음을 현장에서 지켜봤거든요. 왕이 돼가지고는 도저히 자신의 아버지를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즉위후 일성으로 했던 말이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는 선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버지 추승 작업에 매달리는데 원래 사도세자라는 호칭은 영조가 부른 호칭이에요. 영조가 그 사도세자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너 진심으로 죽인 건 아니었다. 널 정말 널 생각하고 애도하겠다라는 뜻으로 사도세자인데 정조는 다시 추존해서 장언세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실 정조 시대는 사도세자라는 말 대신에 장언세자라고 부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조가 아버지 추승 작업을 위해서 한 대표적인 일은 아버지를 모신 사당을 조성을 해요. 정조가 주로 기거했던 궁궐인 창경궁에 보면 어머니 해경궁 씨가 또 이곳에 모셨거든요. 어머니를 위해서 지어준 건물이 뭐죠? 자경전이라는 건물을 짓고 그 자경전이 약간 창경궁에서도 약간 언덕에 있어요. 거기서 딱 마주보면 지금의 서울대 병원이 나오거든요. 그 서울대 병원 자리에 경모궁이라는 아버지 사당을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모궁이라는 아버지 제사를 지내는 사당을 조성한 연역이라든가 그 당시에 뭐 제사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기록한 의계가 경모궁 의계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재밌는 것은 경모궁 의계는 지금 표지 보세요. 무슨 표지죠? 초록 비단이죠. 그러면 우리 공식적으로 의거하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1866년 병인양요가 일어났을 때 어란명 의계는 다 강화도의 외교장각에 있다가 불에 타거나 프랑스에 의해 약탈당했다가 지금은 돌아왔지만 그렇게 돼야 되죠. 이 경모의회는 병인양요 이전에 제작된 의계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프랑스에 가 있었거나 아니면 없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계속 국내 서울대학교 규장가하고 요 약간 파란색 비단 표지가 장석하게도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상당히 미스테리한 거죠. 어떻게 해석하느냐? 정조가 아버지에 대한 이런 그 정말 추승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그 뭐 마음이 너무 절절해가지고 이 책은 항상 아버지 제사 지내야 되니까 참고하기 위해서 이거는 강화도에 보내지 말고 궁궐 안에 그냥 두어라. 이렇게 해서 궁궐 안에 두어서 화를 면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세자 추승의 핵심이 화성 건설입니다. 아버지의 무덤을 원래는 이 아버지 무덤, 사도세자 무덤이 어디 있었냐면 지금의 그 서울시립대학교 근처 경기도 양주에 있었는데요. 이 아버지 무덤을 처음에는 수은묘라 그랬어요. 묘묘자 써가지고. 그러다가 이걸 다시 높여서 영우원이라 그래요. 왕이 되지 못한 왕의 아버지의 무덤을 우리가 원이라 그래요. 또 왕이, 아들은 왕인데 어머니가 왕이 되지 못한 경우의 무덤도 원이라 그래요. 대표적으로 영조의 생모 숙빈 최씨, 소령원이라는 거죠. 그죠? 원입니다. 원. 그래서 사도세자의 무덤을 양주, 지금 서울시립대 근처에 있었던 영우원을 지금의 수원, 지금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는 이곳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옮기기 위해 가지고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이 지역이 꽃화자 쓰는 화산 지역이에요. 화산 지역으로 옮기니까 그때 이곳에 주민들이, 백성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먼저 이주시킬 신도시를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해서 조성한 신도시가 바로 수원 화성이라는 거죠. 수원 화성. 그래서 그 화산에 살던 백성들을 이주시켜가지고
새로운 신도시에 살게 하고 이 도시를 성곽도시로 만드는 거예요. 왜 또 성곽도시로 만드냐 하면 서울을 둘러싸고 정조는 국방에 되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유수부를 설치해요. 동쪽에는 남한산성이 있는 경기도 광주 유수부, 서쪽에는 강화도의 유수부, 북쪽에는 개성, 그리고 남쪽에 설치한 유수부가 바로 수원입니다. 수원하성. 그리고 이제 수원하성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아버지 무덤을 지금 현룡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지금의 화산 수원 지역에 옮기죠. 그리고 이때 이 무덤을 조성하고 원찰로 만든 사찰이 용주사입니다. 용주사. 그리고 이 용주사는 지금도 여러분들 용주사 가보시면 많으세요? 약간 일반 절하고 달라요. 어떻게 보면 약간 궁궐 건축 일반 그런 분위기도 나요. 궁궐 분위기. 대표적으로 산문이라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문이 3개가 있고요. 건축의 모습 같은 경우도 마치 이제 궁궐 관할을 옮겨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용주사고, 특히 용주사에는 불설부모 은중경이라 그래가지고 이 부처님의 그 은혜, 어버이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목판 인쇄본이 있어요. 이거는 정조가 결국은 아버지에 대한 그 효도를 다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또 담고 있고, 또 용주사의 뒷면에는 그 후불탱화가 또 이게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 이 김홍도의 작품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 용주사라는 절을 정조가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도 아버지 무덤을 지키는 그런 원찰.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의 왕릉 주변에는 큰 사찰이 많아요. 이런 사찰 원찰이라 그러는데 강남에 뭐가 있죠? 무슨 절? 봉은사. 그 설릉과 정릉의 원찰인 봉은사가 있고 세조의 무덤인 저 광릉에는 봉선사라는 절이 원찰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주사라는 절도 여러분들 한번 꼭 그 수원 답사를 하시게 되면 화성을 갔다가 용주사로 해서 또 육릉, 걸릉 이렇게 찾아보면 정말 정조와 만나는 시간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화성 건설을 하고 나서 정조가 또 만든 의궤가 화성 성력의궤예요. 화성 성력의궤. 화성의 성곽의 공력을 끝마치고 만든 의궤라는 뜻으로 이 화성 성력의궤는 총 9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보시면 좀 일반 의궤하고 다르죠. 이때까지 봤던 의궤들은 대략 크기가 가로가 한 33cm, 세로가 한 43cm인데 화성 성력의궤는 가로 24, 세로 33이니까 가로 세로가 10cm 정도 작고요. 일단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책이 활자본이에요. 활자본, 인쇄본. 여기 이런 전도 그림 같은 경우도 다 이 인쇄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왜 활자본으로 만들까요? 인쇄할 수 있게 많이 찍어내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을 많이 이제 보급하기 위해서 참여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궤는 기본은 5부에서 9부인데 이런 활자본 의궤는 대략 100부 내외를 찍어요. 100부 내외를 찍어서 참석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라는 거죠. 화성이 지금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화성 성력의궤에 있는 이 그림들입니다. 이 그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복원이 가능했다는. 전체 그림뿐만 아니라 세부 설계도도 다 이제 그림으로 남아있고 거기에 들어간 뭐 벽돌의 크기라든가 높이, 재료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완전 복원이 가능했습니다. 또 이 화성공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공사 기간을 5년 정도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2년 조금 지나가지고 공사를 완공을 시켰어요. 이렇게 공사가 빨리 완공된 것은 정약용으로 대표되는 이런 그 능력 있는 사람이 거중기와 같은 농로 이런 기구들을 확실하게 발명을 해가지고 공사의 효율성을 기했고 그 다음에는 벽돌을 만들었어요. 이제까지는 돌로 쌓다가 벽돌은 규격화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완료를 할 수 있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돈을 지급합니다. 임금 노동을 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냥 부려먹으면 안 됩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일을 시켜야 열심히 일한다라는 교훈을 화성공사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화성 행궁의 모습인데 행궁의 모습도 이 건물 전체의 모습이 다 그림 자료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화성 행궁은 최근에 와서 이게 다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보시면은 화성 행궁의 모습도 다 볼 수 있고 특히 이 화성 행궁에서는 대표되는 곳이 봉수당이라 그래가지고 정조가
어머니를 위해서 회갑 잔치를 베풀어줬던 그런 건물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요 화성 성역의궤는 요 서장대 부분이고 동북 공심동 부분인데 요게 다 설계도가 이렇게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대로 복원이 가능한데 그래도 완전히 100% 다 복원된 건 아니에요. 서장대 올라가 보신 분 계세요? 서장대 딱 가시면 이거는 없죠. 지금 그 숙직소라 그래가지고 이 숙직 보던 건물은 지금 복원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다 완전하게 복원은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거의 90% 이상은 저는 이 수원화성은 복원된 건물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이 화성성역의궤에 그려진 이 도면의 힘 그리고 여기에 각종 기록들이 정말 큰 힘을 발휘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화성성곽공사에 활용했던 거중기라든가 또 여기 보면 이 거중기의 부분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훨씬 더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돌을 빨리 운반하고 하니까 효과적으로 공사를 완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중기 이외에도 유형거라든가 농로와 같은 이런 이 도면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요 재밌는 것은 실명제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실명을 다 기록했어요. 이름을. 그래서 이거는 한편으로는 책임 소재 같은 거 밝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름이 적힌다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은 나 큰일 난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중요한 거는 그만큼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내 이름을 걸고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다 하면 훨씬 더 열심히 공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보면 조선시대의 일반 백성들이 국가의 행사에 이름 들어가는 게 정말 흔치 않아요. 근데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또 이런 실명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조선시대 사람들의 어떤 생활상의 모습 같은 거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 한자로 이름 적혀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시면 정진이, 유대준, 저 빨간색으로 최무웅술 뭔가 이름 이상하죠. 그 밑에 안도리 돌석자의 세울자는 도리로 읽습니다. 안도리 유돌금으로 읽지 않고 유돌쇠 이름에서부터 뭔가 좀 저는 좀 만만해 보이는 이런 이름들 그 뒤에는 더 만만합니다. 김순놈이 쟤는 순에서 한방 뭔가 이렇게 좀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저 밑에 강아지 강악지 있죠. 강아지 쟤 뭔가 귀여울 것 같고 또 쟤도 좀 보들보들할 것 같다. 여기 보면은 신도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그냥 일반 평민이 아니라 막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천민에 해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실명까지도 다 기록을 했더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선시대에도 귀엽고 이런 애들 보고 그냥 강아지야 그렇고 순한 애 보고는 순놈이 예전에도 이렇게 부르기 쉬운 이름이 한자어로 쓰여 있다라는 거. 이런 거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고요. 최무웅술 같은 경우도 이 응답하지 않고 기술하지 않는 최씨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최씨쯤 되는 이런 인물들까지 이 다 실명이 기록된 것도 의궤의 기록에 가지는 장점이에요. 그래서 의궤의 이 기록들은 국어학 연구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지금 보면 요강이라 그러잖아요. 요강. 요강도 한자어로 구할 요자에다가 강강자 이렇게 써요. 그것도 재밌는 한자 아니에요? 요강. 강을 요구함. 그리고 썰매라 그러는데 이것도 눈설자에다가 말맞자, 썰마 이렇게. 그래서 이 의궤의 기록은 국어학 연구에도 매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 정조의 화성건설과 더불어 대표적으로 짝을 이루는 의궤가 화성성역의궤와 더불어 원행, 을묘, 정리의궤. 요거는 혈룡원에 행차했다 해서 원행이라 그러고 이때가 1795년. 1795년은 해경우 홍씨가 회갑을 맞은 해요. 1735년생이거든요. 사도세자하고 두 분이 동갑이에요. 살아계셨다면 사도세자도 회갑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를 맞이해서 정조가 성대한 화성 행차에 나서요. 어머니 모시고. 그 과정을 기록한 8일간의 화성 행차의 모습을 기록한 의궤가 원행, 을묘, 정리의궤고 단순히 그 어머니의 회갑연만을 베푼 게 아니라 곳곳에서 백성들을 만나고 또 이 정조의 친위 부대의 군사 훈련을 시키고 또 이 늙으신 분,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쌀도 나눠주면서 양로연도 베풀어주고 또 이 당시 이 수원 지역의 백성들에게 요즘으로 치면 특채, 과거 시험 보여가지고 이들을 또 뽑기도 하는 여러 가지 그 조치를 취했던 내용을 담은 의궤가 정리의궤. 이 표지에는 정리의궤지만 공식적인 이름은
원행, 을묘, 정리, 의계. 혈룡원에 행차했다. 원행. 을묘가 을묘년이어서 을묘. 정리는 정리자라는 활자로 인쇄해서 정리. 그 다음에 의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의계가 정말 그야말로 많이 알려져 있고 소위 대세가 되어가지고 화성성역 의계면 당연히 화성성역 의계 이렇게 읽은데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읽느냐 하면요. 화성성역 괴는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가 의자는 띄워 쓰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알면 진짜 제대로 하는데 모르면 이게 정말 오류를 범하는 그런 사례죠. 이 원행을묘 정리의계 이것도 그 활자본이고 내용은 활자본이고 이 그림들은 목판본인데 좌마라 그래가지고 정조가 타고 간 이 말입니다. 말. 그래서 왕은 어떤 행사에서도 그리지를 않습니다. 왕의 자리는 표시만 하고요. 여기 자궁가교라고 쓴 부분은 해경궁 홍씨 어머니 가마 부분인데 이런 것도 그림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조금 드러나는데 장거리 행차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가마를 메고 갈 것 같죠. 말이 안장에 가마 이 들보를 얹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말이 가마를 메고 가는 그런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의계의 기록에서 우리가 그림 자료로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 당연히 가마 메고 가지 않았을까. 가마꾼들 다 죽습니다. 이 장거리 행차에서.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말이 탁 메고 가게 하는 이런 장면들도 의계의 그림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역시 옛날이나 지금이나 멀리 장거리 행차를 가면 먹을 거는 꼭 준비해 가야 합니다. 간식, 수라과자, 간식 담은 가마가 지나가고 요 정조의 두 누이 동생인 청선군주, 청년군주 이 사람들도 함께 이 원행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요 두 군주의 가마 이런 것도 우리 상식인데요. 우리가 왕의 딸 뭐라 그래요? 공주, 왕의 서녀를 뭐라 그러죠? 옹주, 그 다음에 왕세자의 정녀를 군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왕세자의 딸이니까 정녀를 군주. 그러면 서녀를 뭐라 그럴까요? 현주, 군주, 현주, 군현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두 군주가 따라가고 있는 이런 장면들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조의 화성행차의 장면들은 의계의 기록은 아니지만 바로 이 장면들을 정조시대를 대표하는 궁정화가 김홍도는 사실 우리 풍속화가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정조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면서 그 기록화를 그린 대표적인 하원이에요. 8폭의 병풍 그림으로 이 수원능행도라는 그림을 남겼는데 이 그림이 화성행차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 있고 정말 대표적인 걸작으로 꼽힙니다.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주교도는 배다리를 만들어가지고 한강을 건너는 장면이고 왼쪽에서 두 번째는 서장대 야조도라 그래가지고 가장 수원화성에서 높은 곳이 서장대예요. 그곳에서 종조가 군사훈련을 하는 장면이고 이곳은 이제 환어행렬도라 그래가지고 서울로 돌아오는 장면인데 백성들이 매우 가까이에서 정조의 행차를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이 기록에는 이 당시 백성들이 억울한 사연이 있으면 꽹가리를 치고 그 억울함을 하소연하면 정조가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수용했다 그래. 이걸 격쟁상언이라고 그러고 결국 정조는 화성행차를 통해서 백성들을 직접 만나려고 했던 그런 이 의도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딱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일개가 이제 제작된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걸쳐서 딱 제작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의계가 제작된 시기가 언제이고 또 두 번째로 왕 중에서 기로소에 들어간 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혹시 기로소나 기로용 관련 의계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가장 의계 제작이 많았던 왕 아무래도 영조가 제2년이 52년이어가지고 영조 때 의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뭐 혼례식이라든가 장례식도 영조 때 국상이 여러 차례 일어나요. 이제 뭐 숙종의 왕비였던 인원왕후라든가 뭐 정송왕후 또 뭐 세손 또 뭐 죽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2기간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또 우리 고종 황제 때도 왕실 추승 사업 이런 것에 상당히 집착하는 과정에서 의계 제작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로소 문제 그 말씀하셨는데 이 조선의 왕들은 60이 되면 기로소 들어가죠. 그래서 기로소 들어간 왕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60 이상까지 왕하시는 분이 숙종이 커트라인이고요. 60세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조 83세, 그 다음에 이제 광해군은 뭐 67세지만 유배 갔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 또 제외되고 뭐 고종 황제도 그렇지가 않고 실제 기로소에 들어가신 왕도 별로 없으실 뿐더러 기로소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의궤로 제작한 의궤는 없고요. 보통 우리가 왕이 만 60 해가지고 51세가 되거나 뭐 요랬을 때 그런 것들을 기념하는 그런 의궤들은 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저기 오늘 의궤의 그 여러 가지 면모들 뭐 건축 관련 의궤라든가 또 화성 행차에 관한 의궤 또 왕의 뭐 초상화 제작 이런 다양한 의궤들을 통해서 조선시대 이 왕실 문화의 또 다양성과 더불어 또 이 철저하게 이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또 우리 시대의 그 조선시대 생활상을 상당히 더 풍부하게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또 이런 그 의궤의 그 나타난 기록 정신을 또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잘 계승해 가지고 정말 우리 문화의 시대에 의궤의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다시 더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또 기록 문화들을 우리 시대에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릴 내용은 한국의 단청이 되겠습니다. 동굴 벽화, 또 건축의 벽화, 조각상들에다가 이렇게 채색을 하는 삼국 사기의 옥사조라고 해서 진골은 무엇으로 단청은 어떻게 하고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집을 짓고 단청을 하다니 큰일입니다. 안 됩니다. 집에 가서 그걸 다 지워버렸답니다. 조선시대 때 이제 어떤 안료들이 썼는지 번주홍, 당주홍, 외주홍 16세기까지만 해도 사찰에 단청하는 거는 꿈도 못 꿀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17세기, 18세기 들어서는요 제대로 된 단청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